지난 시간에는 설명드린 게 슬라이드가 약간 다른데, 이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정리하고 여기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주제는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챗봇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오늘은 디지털 페노타입인데 여기 약간 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지금 수업 내용 중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디지털 페노타입이? 채팅창. 예. 어, 네, 맞아요. 이번 주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 뭐 같이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이 약간 수학적 개념인데, 이게 이제, 어, 인공지능에서 이 AI 개념에 관련된 게, 여기 보면 제일 위에가 펜이 안 적혀가지고 그런데, 수학 함수가 이렇게 되죠. Y는, 혹시 수학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 이- y는 fx 해가지고 이제 함수를 찾는 이런 게 수학 함수고, 통계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수학 함수는 이상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죠. y라고 하는 변수를 찾는. 근데 이제 통계는 옆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쳐 있는 게 엡실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에러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럴 때 어, 이 변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 100%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값을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함수는 이게 이제 이상적인 형태의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위에 공식에 보시면은 이 F하고 X1, X2 해가지고 XN까지 하고 플러스하고 뭐가 없죠. 그런데 통계 함수는 여기 엡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수학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Y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X를 집어넣어서 F라고 하는 이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값이 맞냐 틀리냐는 걸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F를 알게 되는 그래서 특정한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나오는 이게 만드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F를 알아나가는 게 여기 기계학습 이렇게 나와 있죠. 기계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이 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거 보시면 일반인들이 부르는 기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칭하는 거. 이걸 갖다 그냥 AI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 밑에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정한 결과를 내는 걸 몽땅 일컬어서 어,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시전 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어, 어떤 값을 집어넣고 이게 얘인지 아닌지를 확률로 쭉쭉 나무 뿌리 그리듯이 그다음에 NN이라고 되는 게 뭐 뉴럴 네트워킹, 뭐 연관 분석, 제네틱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학습에 해당되는 이제 개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 구조 뭐 이런 게 그래서 거기 보면 N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이 AI고 기계 자체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기계학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보통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AI 하면 어, 이 뭐랄까요? 이 보통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어, 마케팅 펄포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과 의사소통한 거나 마케팅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보통 이게 인공지능 이렇게 되는 거고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쓴다.
근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표현을 뭐 대중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함수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이 y는 fx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좀 표현하면 x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넣어주면 y가 고양이다 이런 답을 하는 거가 있다면 이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이 고양이 사진이 x면 이건 고양이다라고 답하는 게 y라고 한다면 보통 수학은 x값을 쫙 넣은 거를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통계는 위에 공식에서 보면 이게 이제 100%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들어가요. 수학 어렵습니다. 간단히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에러를 줄이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인공지능은 x와 y를 같이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넣어서 이거가 이거야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예. 그래서 요거 펑션 오브 네임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서 요거를 x를 들어갔을 때 y야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를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지도학습이라 그래요. 고양이 사진 넣고 기계가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이제 F예요.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맞았어. 고양이 사진 넣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틀렸어. 개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 갖다가 지도학습 전문 전문가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X를 놓고 Y 값과 연관되게 찾아나가는 과정들을 만드는 거를 기계 스스로가 하게 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 AI다, 기계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X 값을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Y 값이 굉장히 그 연관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X 값을 많이 넣을수록 더 정확한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양이 사진 100장을 보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게 하는 거랑 만 장을 넣은 거랑 고양이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확도가 달라지겠죠.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요 F 값으로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를 나오게 하는 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거를 우리가 트레이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이제 대량 데이터가 많지 않아가지고 AI가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말 배우는 거, 바둑도 마찬가지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대량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나오고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어떤 고용량, 예, 뭐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 뭐 하두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 이제 정확하게 되고 이거를 기계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 관계예요. x일 때 y인 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딥러닝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층이라는 건 이제 여러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신경망에 잘 작동하는 학습 방법론을 총칭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펜이 안 찍혀가지고 여기서는 잠깐만요. 없군요. 예. 예. 이거 제일 위에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은 이게 사람 얼굴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거, 제일 밑에는 각각의 얼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나서 각각의 이 픽셀이죠. 픽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래서 보통 뭐 사물의 외곽을 본다든가 모서리만 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요걸 시작한 게 사실은 우리 시각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일종의 뉴런 같은 셀이고 각각의 셀은
이 얼굴 중에서도 얼굴 전체를 인식하거나 이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을 얘네들이 이제 인식해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뭔지 모르는 게 돼 있죠. 제일 밑에 예, 화살표가. 요거가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상위로 올려주고 올려주면 약간의 윤곽이 나타나고 요걸 다시 결합시켜가지고 요건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얼굴의 한 부분을 만들고 요것을 통합해가지고 이 사람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원이 있는 요걸 갖다가 레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인풋이 이 제일 밑에 있는 원이라면 아웃풋이 제일 위에 있는 네 개의 원인데 요 사이에 요게 은닉층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데이터들을 들어오는 값들을 갖다 조정해가지고 이 결론을 가는 그러다 보니까 요 각각에 해당되는 이 안에 있는 이 셀이라고 하는 요 둥근 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인풋의 부분에서 아웃풋은 아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사실 인간이 파악을 못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 의미 있는 것이 산출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어, 원리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다 적용시키면 뭐 진단하는 데도 쓰고 예, 연구에도 쓴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카운셀링하는 챗봇이 이렇게 발달돼서 이렇게 있다. 요즘은 점점점 예. F값은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보다는 질문 잘 주셨는데 어, 이 수학에서의 F는 X가 들었을 때 어떤 이제 일종의 공식이죠. 규칙에 의해 가지고 Y값이 나오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규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확하게 뭐 고양이 얼굴이면 고양이 얼굴, 사람 얼굴이면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제 어, 찾아 나가는 그래서 요 F 값을 만드는 거, F 값을 찾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X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F를 만들어가지고 Y 값을 찾는 게 목표라면 인공지능은 질문과 답을 같이 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질문을 넣었을 때 Y값을 찾도록 만드는 거고 F를 만드는 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개입할지 기계 스스로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풋 넣고 아웃풋 가지고 하는데 그 사이에 각각의 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신경망, 저희 말하는 뉴런들, 예, 거기 네트워크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뭐 질문 주신 걸로 보면 그럼 F값은 어떤 사물의 특정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질문하신 거를 가지고 답을 드리면 F는 저기 나오는 중간에 있는 은닉층들의 저 관계의 망을 갖다가 우리가 F다라는 예. 예,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카메라 가지고 찍은 거 가지고 컴퓨터가 요즘 챗봇 같은 경우 요즘 이제 GPT 같은 거 보면 사진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사진을 설명해 주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픽셀은 시각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얼굴이니 누구 얼굴인지를 구분하는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인간은 이게 딱 보면은 알죠? 고양이인 거 애기들이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양이가 옆으로 누워 있어도 고양이인 줄 알고 서 있어도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 탈을 쓰고 있어도 고양이 탈이라는 걸 아이들은 금방 학습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이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 나오면서 대량의 고양이 사진들을 갖다가 나쁘게 표현하면 때려 넣으니까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했을 때 고양이의 이미지의 각각의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픽셀 단위로 세분화시키고 그 픽셀 중에 그 픽셀이 차지하고 있는
밝기,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예, 그 이제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예, 너무 테크놀로지인데 완전히 희면 1, 완전히 검으면 0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픽셀이 점수가 쫙 나오겠죠. 그 점수들이 그 픽셀에 해당되는 이제 확률값이고, 요걸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 값에 해당되는 관계를 또 만들어 나가고 이런 식의 수학적 처리를 하는데, 이 처리를 기계 자체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픽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완전 수학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수학 중에 폴이나 음파 같은 것들을 갖다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압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완전 우주가 디지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저도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픽셀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사진에 관련돼 가지고 픽셀을 분석하게 돼요. 근데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 컴퓨터 화면에 있는 거나 사진이나 다 뭡니까? 작은 단위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픽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AI 개발이 되면서 픽셀을 정보 처리하는 거에 해당되는 어, 전문 칩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어, 이렇게 정보들을 갖다가 픽셀로 처리하거나 픽셀을 분석하거나, 그래서 그래픽을 이용한 형태 그래픽을 분석하는 게 대량의 이제 정보가 이렇게 AI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대로 그냥 로직을 갖다 쓰게 되면 지금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언어를 확률로 계산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무수하게 많죠, 전 세계에. 근데 이거의 문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틀들을 가리키지만 어, 오늘의 날씨는 하고 라는 말이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은 사실은 어떤 단어도 올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또 올 단어가 고정이 되기도 하고 확률상으로 되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의 날씨는 하면 진성입니다라는 확률보다는 오늘의 날씨는 뭐 춥습니다, 덥습니다라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챗GPT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어, 사용한 말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예측하는 확률로 계산한 값들을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확률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답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답이 정해져 있죠. 예. 뭐 이것도 이제 요즘은 굉장히 그 계산 가능한,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어, 수학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GPT가. 지금은 이제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한 대학교 정도 수학 문제 푸는 수준이 됐다고 얘기해요. 예. GPT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이 그렇게.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손을 봐줬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챗봇 개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라이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패턴들을 예측해가지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AI라기보다는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 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 날씨가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용되는 용어들, 뭐 오늘의 날씨는 우주선입니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죠. 정서적으로 표현된다기보다는 사람들 혹은 입력 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 꿋꿋한 표현은 많이 쓰니까 그 데이터를 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의 날씨는 어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 그 질문에 해당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질문한 사람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언어 표현들을 기계가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꿀꿀하다는 이런 표현을 쓴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꿀꿀합니다라는 식의 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날씨가 흐릴 때. 예. 이렇게 확률을 조정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예. 그래서 그게 갖는 문제점은 뭐예요? 없는데도 있는 거를 추정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이걸 이제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근데 인간의 언어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정서적인 표현이라든가 문학적 표현도 사실 알고 보면 챗 GPT식으로 보면 헐루시네이션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구성해내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저게 표현하면 창의적인 거죠. 시적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게 무엇이냐가 사실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챗 GPT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쉽지 않는 답이 되고 이해가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힘낸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해라든가 이런 표현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어쨌든 여기는 이제 챗봇으로 개발돼서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카운셀링 챗봇도 있고 정신 문제를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레포팅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알고리즘이 있는 형태여가지고 좀 단순한 형태예요. 그래서 챗봇 개발하는 데는 보통 두 가지 챗봇이 있다. 룰 베이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보이는 어떤 패턴들에 맞춰서 하는 거고 머신러닝 베이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챗봇 다 뒤져보면 대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룰 베이스 규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좀 웃기지만 사주 보고 이런 데서도 멘탈 헬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헬로봇이라고 하는 거고 뭐 포춘 텔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도 이제 트루스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챗봇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챗GPT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시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전에 나와 있는 구조화된 어떤 카운셀링이나 이 PHQ-9 테스트는 간단하게 우울증 진단하고 이런 챗봇이에요. 이것도 이제 옛날 이론이 됩니다. 됐습니다. 예요, 이거. 그래서 뭐 상담하는 챗봇을 이렇게 예시해요. 소리님은 부정적 정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군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경험하고 계신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어려움에 예,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서술형 응답해 주세요. 그럼 갑자기 우울해져 무료 보세요. 이거 갑자기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자주 있어요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이게 뭐 지지 상담 비슷하죠. 요걸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요건 PHQ-9이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검사예요. 그래서 객관화 검사들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어서 만들기가 쉽죠. 얘가 요런 겁니다. 이게 되게 기계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이 최근부터 시작됐다, 오래됐다에 따라 아주 각각 달라지죠. 상대방 말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술력으로 응답을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함수 모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알고리즘 벗어나는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T에서 하는 거 R이 쓰는데 엉뚱한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GPT는 이제 굉장히 사람과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옛날 거라 좀 설명이 좀 쉽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알고리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전화 목소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 이렇게 언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린 거.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요거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뭐 세븐 컷 오브 티나 터크 스페이스 이거 뭐 클로버봇 들어보신 예 클로버 아시죠? 여기 보면 유명한 게 이제 와이자라는 게 좀 유명했고 포지토라는 것도 좀 유명한 앱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다음에 웹봇도 그렇고 그래서 마인드 스트롱 이런 거는 미국에 있는 대화형 챗봇인데 끝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가 나오면서 챗GPT가 나오면서 거의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진화된 형태의 챗봇들이 이제 인간 수준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페노타입의 개념이 있는데 요 그래픽 나오는 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핸드폰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지표들을 다 어, 킹하죠. 예. 그래서 얼마나 활동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사회적으로는 어떤 대화를 누구랑 나눴는지,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지, 그다음에 얼마나 그 돌아다녔는지, 잠은 얼마나 잤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인간한테 나타난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핸드폰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심리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을 말하는 거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활동 전체를 다 수치화해가지고 측정하는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이랬을 때 이렇게 측정되는 정보들이 다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 정보가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심리를 갖다가 표현한다 그래서 디지털 페노타이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페노타입의 반대가 아니라 대칭되는 개념이 제노타입이. 제노타입이 이제 유전자, 유전형. 이런 유전형은 눈에 보이지 않죠. 복제돼서 겉으로 드러날 때를 페노타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심리학에 대비시키면 심리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뭐냐 심리가 뭐냐 했을 때 어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내면에 있거나 머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총합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표현하는, 설명하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면 지금은 신체, 생체 데이터부터 표현하는 언어,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잠자는 것까지 다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얻어나가는 걸 갖다 우리가 디지털 페노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보이스, 목소리죠. 예. 이 목소리는 말을 하기에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 거기 이제 보이스와 스피치가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보이스는 이제 부언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말의 속도라든가 고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스피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까지 그리고 일관되는지 정서 단어를 쓰는지 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뭐 꿀꿀하다 이런 표현이 다 스피치에 들어. 그다음 이제 키보드 타이핑하는 거.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제 타이핑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치는 속도 예. 그다음에 주목하는 거 실수해가지고 지우고 백스페이스, 딜리트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작은 행동 단위의 측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단어들을 보면 인지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얼굴 표정 인식하게 되면 얼굴 표정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센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플워치나 스마트워치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갤럭시 워치 같은 거 보면 시계에서 맥박 같은 거 측정하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고, 이럴 때 사용되는 우리가 디지털 페노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마인드 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기계 학습을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페노타입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 영어가 조금 몇 개만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외국 영어가 이제 알파벳이 45개예요. 45개 키보드랑 스크롤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거나 스페이스 띄는 거라든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요 패턴들을 다 대량 데이터니까 분석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의 이제 개성이 드러나는 거죠. 예, 개성이. 예. 그 사람의 어떤 사용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겠죠. 예. 그 외에 이제 목소리라든가 거기 보시면 나오지만 그 시계열 분석을 또 하는 예. 그래서 그 패턴들을 가지고 바이오 마커를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뭐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요 데이터에 사이코메트리컬 프로퍼티스 하면 심리 검사 이런 검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경 뉴럴 콜리레이션은 건 뭡니까? 요게 신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컨스트럭션은 뭡니까? 임상적으로 그걸 이제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 여기에 보시면 요건 이제 네, 한 40명 가지고 이제 불안이나 우울 18살에서 35살에 해당되는 중간 정도, 마일드 모더레이트, 예, 마일드하면 경도, 모더레이트 중등도 정도의 디지털 바이오마커, 예, 키보드 행동하는 걸 가지고 그 골드 스탠다드면 아주 대표적인 어떤 표준값이에요. 그 속도라든가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해당되는 보시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건 신경심리 검사. CVLT는 캘리포니아 벌발 러닝 테스트라고 언어 예,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기억력 검사 중에 하나. 예. 그다음에 시각, 기억 뭐 이렇게 신경심리 검사한 거와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요거는 신경 기능 있죠. 예, 밑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위에 나온 디지털 페노타입의 어떤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치 유전자 분석가를 이제 만들어 놓은. 예.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룹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도메인. 칼라가 이제 그걸 갖다 그룹핑해가지고 나타낸. 이런 식의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갖다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그래서 핸드폰 사용하는 거와 신경심리 검사한 걸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보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의 신경심리학적인 우울이든 불안이든 이런 걸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개인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보고, 그다음에 디지털 마커도 보고, 신경학적 개념들, 예, 요걸 보고 맞춰가지고, 각각 이 뭐 진단도 내리고 평가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멈춰져 있지만 또 진행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걸 가지고 얼굴 표정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무브먼트 나오죠. 아이가 카메라에 이렇게 찍힐 때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켈레톤이라고 이렇게 관절 단위로 점으로 찍어 있죠. 요 움직임을 가지고 다륙 상태가 얼마고 또 얼마인지 이런 게 발달 연령별 데이터랑 연결시키면 애 지금 달리는 속도가 몇 살 몇 세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언어, 소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상업적이지만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얘 정서 상태가 지금 이런 거 같고 신체 발달은 이렇기 때문에 요러요러한 걸 먹이고 요러요러한 걸 제공하자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예. 예, 그때 개발했던 게 이제 베이비 마인드 뭐 트립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 과정은 이렇게 돼요.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 뭐 좀, 예, 어쨌든 그런 심리학이라든가 심리학 공부한 분들이 그전에 있었던 어떤 연구들이 있잖아요. 심리학적. 또 이거 어떤 건지 이제 방향을 잡고 문헌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행동 모델을 정의 내린다는 거 이게 걷는 거가 뭔지 뛰는 거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틀 정해놔. 예. 그다음에 요거가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예, 이 기준 같은 걸 내리는 거. 두 다리로 몇 초 이상을 서 있으면 이런 거 예, 이제 이게 서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제 돌려보는 거죠. 예. 지금 개발 중입니다. 예.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연구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칩스가 안 돼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이제 멈춰 있는데 제가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린이집 가서 설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이게 가려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스켈레톤이 다 찍혀요. 그럼 일어섰는지 앉았는지가 확률 계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 요거 할 때 얼굴도 인식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눈만 보여가지고 지금은 신체 발달만. 그래서 이걸 연관 지어가지고 이제 병원이랑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적 어떤 로직들이 들어가요. 얼굴 표정이 정서를 대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 얼굴 표정, 예, 상호작용하는 거. 이런 패턴들을 찾아다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가 학습기다. 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쫙 돼 있는 거를 여러 셀로 나눠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연관관계 안에 처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수치화한 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양한 형태의 위치에 해당될 때 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학습을 시켜요. 예. 김영숙 교수님.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쭉 해서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는데 얘가 누구랑 친하다라고 했을 때 친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정한 어떤 사회적인 단어지 그런 건 자연계에 없어 애들끼리는. 그래서 그런 거에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미닝을 주는 거 이거는 사람이 좀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런 걸 몰라요. 네. 김영숙 교수님 누구신 어쨌든 예.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행동 분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 개발했던 이제 대표 애인데 3살이니까 만 1살이에요. 지금 만 나이로 하면 1살이면 굉장히 발달이 12개월, 16개월, 12일이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있죠. 발달 수준에 해당되는 걷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대략 발달 수준은 83% 정도 돼서 20개월, 20개월이면 4개월 정도 빠른 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얼굴 표정도 인식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해피, 새드 이걸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얼굴이 인식이 돼서 표정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게 틀리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얘가 웃고 있다 아니다 가지고 이제 정서를 유추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해요. 애플에서 이제 얼굴 표정 가지고 정서 인식하는 거에 투자했다가 망했죠. 그 회사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정서가 얼굴 표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회적 미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행동, 소단위 행동과 심리학적인 지식을 연결시켜 주는 거가 상당히 심리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조차도 이제 기계가 대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가 이런 거예요. 챗GPT가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인 인간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보다는 넘어선 거. 이제 무서운 건 이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얘가 심리학적 분석이 이게 사물이냐 사람이냐. 그래서 이거 넥스토라는 회사 그 회사인데 사람이면 사람과는 키스하다, 포옹하다, 악수하다 이런 개념들의 행동이 있어요. 사람과 동작에 해당되는 뭐 있고 요거를 학습을 다 시켜줍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그 무드미터라고 예. 마크 브랑켓이라는 사람의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정서를 이제 이렇게 단어를 분류하고 이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죠. 여기에 해당되는 정서가 위에 나오는 행동 카테고리랑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AI에게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거는 요런 행동이고 요건 요런 행동이야라는 걸 지정해주면 AI가 CCTV에 나오는 영상을 쫙그 행동들을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카테고리 중에 우울과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울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우울에 해당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쫙 종합해가지고
얘가 지금 정서가 우울할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서비스 하다가 만 거지만 이렇게 이제 실제 어린이집 부산에 있는 집을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보면 폐 뭐뭐라고 하는 요 여자애는 3살인가 4살 된 애 같은 게 그럼 얘는 보시면 하루 동안에 영 CCTV를 인공지능이 쭉 촬영해가지고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고민형을 제일 많이 가지고는 지금 보면은 뭐 블럭인가요? 점수가 여기 수치로 나오죠. 70, 57. 그러니까 블럭을 제일 많이 이제 손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고민형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럼 얘가 선호하는 장난감은 블럭이나 고민형. 그다음에는 이제 누구랑 가장 가까이 있었냐라는 거가 이제 계산이죠. 이거는 물리적 거리를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아이디 4번이 누구냐면 이게 뭐 아이디 번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비식별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직관적으로 나왔는데 AI는 이게 누군지 모르죠. 그냥 아이디로 인식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4번이에요. 이게 보시면 뭐예요? 제일 가까이 지낸 게 이제 장난감 외에는 7번 애랑 4번이에요. 그래서 최애 뭐뭐는 선생님이랑 이제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했고 친구 중에는 7번 아이와 남자애랑 가장 먼 애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 6 뭐 이렇게 관계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요거 이게 엔지니어가 만들어가지고 여기 숫자로 다 돼 있는데 엄마들한테 뭐 7번 애랑 상관이 80%예요. 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죠. 요걸 이제 알아들은 일반 언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럼 일일 활동 얘가 하루 종일 뭐 했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조절 능력은 어떻고 요거는 그냥 심리학적 용어는 지금 만든 거예요. 그냥 또래 관계는 어떻고 규칙은 얼마나 하고 그쵸? 얘는 보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사회적 행동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아이다라는 레포트가 어, 매일 나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쏴줘요. 요거 이제 기계적인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다 만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사물 특징을 갖다가 추출하는 모델, 이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FX에 해당되는 그 F입니다. 서버로 보내고 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인포그래픽 해가지고 어떤 일을 얼마나 했고 소근육은 몇 프로 발달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성공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 예, 스프링 헬스라고 예, 우리 한국 분인데 투자 열심히 받아가지고 이 2조 3천억 기업 가치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이 더 그렇고 한국도 점점 이런 거에 이제 좀 더 다가가고 있는 시대에 있고 A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된다. 예, 이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좀 예, 제가 바쁘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 행동학적인 행동 분석적인 어떤 측면들이 조금 어, 들어가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앞으로의 심리학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뭐 30분쯤에 끝내는 거로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패턴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에는. 사람이 이렇게 랜덤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찾아서 읽어내면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되는 걸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멈춰져 있는 걸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엔지니어 분이랑 같이 예, 그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영상을 분석하고 키즈 카페 같은데 이제 집어넣어 놓고 네,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계속 진행 중이죠. 잠깐 이제 멈춰져 있긴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논문도 쓰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되면은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경복대랑 진행을 하다가 이쪽에서 멈춰가지고 돼 있는데 다시 진행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단톡에 한번 올릴 텐데 이제 아이들이 사람 그림을 그리면 입학 전 이제 1학년, 2학년까지도 가능한데 어, 기능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80%돼 있거든요.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재미 삼아서 한번 주변에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12살 기준으로 이렇게 성인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질문도 없으신지? 예.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퀴즈는 뭐 날짜대로 해서 저번처럼 이렇게 좀 요번엔 더 쉽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점수는 뭐 95점 드릴 생각인데 점수 가지고 99점 받는 분도 있고 100점 받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95점 이상으로 처리해서 A 뿌리지만 예, 그래도 나는 뭐 100점 받겠다 그러면 공부 좀 더 하시고 그러시죠. 수고 많으셨고 다시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그 저희 단톡인가? 단톡이 아니라 저기 게시판에 올리고 예, 유튜브에도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